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건강 위협은 암이나 총기가 아니라 오피오이드와 펜타닐 중독입니다. 반면 잠재적인 위협은 사회 폭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폭동 재판을 맡은 판사와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 살해 위협을 한 텍사스주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가 커지면서 호감도는 내려가고 기소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대결은 여전히 막상막합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2001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7.2%인데 8%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집값은 여러 나쁜 상황의 중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싸집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집값 변동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택 소유라는 명제 아래 주택 관련 뉴스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와이 허리케인이 아니라 산불 사망자는 111명이고 실종자는 1000명 이상입니다. 산불이 번질 당시 사이렌이 왜 안 울렸는지에 대해서 책임자는 하와이 사이렌은 쓰나미에 대비한 것으로 사이렌이 울렸으면 사람들은 불이 나는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를 상징하는 관광업계가 피해자 지원 작업을 하는데 무척 효율적입니다. 이를테면 관광 헬리콥터 회사는 모든 직원이 물품의 쇼핑부터 보급까지를 풀타임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현실에서 기후 재난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한 돈벌이 기계였던 전기회사가 재난과 도전에 처했습니다. 인공지능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필수이고 도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사느냐 도태되느냐의 이슈입니다. 9시 20분경 USC 홍영권 교수에게 인공지능과 여러분과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돈 걱정, 학교 입학 걱정, 많은 직장 문제 등등이 있지만 막연하게 이제 그 이외에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걱정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될 점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를 들으셨다면 사우스코스트 플라자가 얼마나 백화점 중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많이 가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도 프레시몹이 있었다. 이것도 사회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표한 그 공공 건강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느냐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곧 미국의 위협, 나에게도 위협이 되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건강하면 암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끝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 코비드-19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2% 담배와 담배 관련 상품 중독이 되겠죠. 3% 안전하지 않은 운전 담배와 마찬가지로 3% 그리고 캔서, 암이 11%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제가 광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서 USC의 그 홍영권 박사를 모실 텐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역시 암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기에 관련된 위협 20%, 비만이 공공건강에 관해선 사람들이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23%, 넘버 원은 오피오이드와 펜타닐 26%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건강에 대한 위협도 느끼지만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요즘 알게 모르게 프레쉬맙과 함께 어쩌면 프레쉬맙 어디 비싼 고급 그 리테일 스토어를 들어가서 골라서 훔치고는 싹 달아나는 이러면 이제 그 물건을 잃어버린 소매업소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쇼핑을 하려고 한다던가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어쩌면 한정됐고 내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어제 오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를 했고 그 기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그 판사를 위협한 텍사스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판사만 위협한 게 아니라 텍사스주의 15선을 했고 이제 뭐 휴스턴 시장 선거에 나간다는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위협을 하다가 그게 이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행동은 의사당 폭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비게일 조 슐이라는 용의자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먼저 타냐 추트칸이라는 워싱턴 DC 폭동 사건을 재판하는 그 담당 판사 메시지에다가 음성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판사거든요. 인종차별적인 막 이런 것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누구라도 트럼프를 쫓으면은 죽여버리겠어. 모든 성소수자들, 모든 워싱턴 DC 민주당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의 쉴라 잭슨 리 하원 의원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협박을 끊임없이 합니다. 지난해에도 4번 이 같은 협박을 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제 그 담당관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 않도록 인정신문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계속 구류해 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낸 뭐 메시지 같은 것을 보면 다 너희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트럼프가 2024년도에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죽일 거야.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될 거야. 공개적으로 너의 가족 다 표적이야. 용의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나는 뭐 워싱턴 DC에 가서 그렇게 판사를 살해한다던가 또 의사당에 가서 연방 하원 의원을 살해할 뜻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일들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에서 기소되고 나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누구라도 날 쫓는다면 알았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에서 역시 그 선거 결과를 불법으로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마피아법을 적용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판사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판사고 지금 뉴욕에도 한 건 있잖아요. 뉴욕의 검찰총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나타내는 N자로 시작되는 단어요. 그것을 R자로 살짝 바꿔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립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막 12번 이렇게 그걸 또 그대로 본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이 시작은 말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같은 공화당이어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만 안 돼봐라. 알았지? 니들 다 죽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미국이 혼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이런 걱정이 되는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53%. 여긴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는 잘못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24%는 심각하게 잘못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0%가 불법이라고 했고 공화당도 13%나 불법, 무당파는 6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이렇게 기소된 여러 케이스와 관련돼서죠. 한 일이 불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도 54%가 기소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도 53%는 기소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들은 전부 조지아주에서 기소되기 직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으면은 이게 더 기소가 맞아라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그래프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3%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또 다른 11%도 나도 아마라고 하면 64%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잠재적인 그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패할 것 같아라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결은 막상막하거든요.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겨우 1% 앞섰을 뿐입니다. 47% 대 46%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기소를 한 그 모든 기소가 다 글러먹었어. 다 가짜로 한 거고 나는 미국 최대의 영웅이고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민주당이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면서 하나를 딱 들고 나왔죠. 그게 뭐냐면 역시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만 들고 나왔지만 그걸 점점 바이든 대통령과 연관을 시켜서 제일 중요한 거 끝에 가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바이든이 현 대통령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아들이 사업한 것에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 될 텐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지지도와 호감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기소되면 기소될수록 많이 사람들이 아니까 노출도 좋고 해서 돈도 잘 벌리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말하는 거 다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쁜 점이지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뭔가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 헌터 바이든이. 그게 이제 지금 50%입니다. 박스의 여론조사 결과 4월 달에는 44%, 2월 달에는 37%였으니까 2월 달보다 지금 13%나 늘어난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뭐 비윤리적이야. 이건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한 36% 정도. 심각한 잘못은 아니야. 이건 지금 현재 8%인데 전에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뭔가 불법이다 하는 것으로 많이 갔잖아요.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사이에서도 헌터 바이든이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아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아버지가 불법이었을 거야 라고 느끼는 비율은요, 지금 민주당 사이에서도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사이에도 2월 달에는 9%였는데 지금은 19%, 공화당은 2월 달에 69%, 지금 80%, 무당파가 중요하죠. 무당파에서도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이 있을 거야. 전에 30%, 2월, 지금은 50%. 이렇게 해서 결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 박스가 유선과 무선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뭐 비컨 리서치와 쇼 앤 컴퍼니 리서치사와 공동으로 그래서 오차 범위는 3%.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용이야, 법률 비용이야 지지자들이 대준다지만 기소가 정치적인 의도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공화당 아니면은 무당파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마이너스지만 헌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인 바이든 현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웹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조지아주의 배심원들의 주소를 쫙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이트를 또 말씀드리면 가서 보실 것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텍사스주의 저 여성처럼 이게 말로 되고 뭐가 되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해서 미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2024년이 다가올수록 또 23일이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잖아요. 그때 지나고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고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빡빡해지고 거칠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뭐 준비하는 건 좋잖아요. 마음의 다짐이라도 하셔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내 아이 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 조금씩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뭐지?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는 준비를 하는 어린 학생들도 이 인공지능을 완전히 다른 학생들보다 더 쉽게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부터 사회에 나가서 직업인으로서 일할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저러 이런 문제들을 제가 USC의 홍영권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셨으면 뭐 일단 다른 뉴스부터 진행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거의 여러분들 미국 뉴스를 리뷰해 드리느라고 초대 손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오늘 USC의 의대의 홍영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혹시 밖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던가 하면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홍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네, 그러네요. 한 7, 8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참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아는데요. 제가 인맥이 넓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표현주라는 현주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늘 해피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거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실제로 뭐 좋은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항상 해피한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은 홍 박사님 이웃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직접 홍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주말이면 막 젊은 그 청년들 같은 분들을 많이 초대를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멘토해 주시고 이 크리스찬 안에서 그때 제가 뭐 복음 전파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에게 멘토가 돼 주시는구나 하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참 크리스찬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사모님도 같이. 네. 네. 그 자녀분들이 지금 세 분인데 다 많이 컸죠? 예, 뭐 아직 초등학생들 하고 이제 중학생. 그 초등학생 아버님으로서 USC의 이 의대 교수로서 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여쭤볼 건데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마이크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내 아드님이 세 분 계시는데 내 아들에게 이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친절하게. 네네네. 우리 아들한테 말하려면 좀 쉽게 해야겠죠? 또 우습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아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네. 아주 똘똘한 놈입니다. 쓸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 효율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혹시 밖에서 듣고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유튜브 이 스크린이 홍 박사님이 보여야지 되는 스크린이 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왜 제 얼굴만 나오나요? 저는 안 보여도 되는데 좀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주 똘똘한 놈이다 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USC 의대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가장 쉽게는 이제 리서치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지고 특히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 임상 자료들, 네. 뭐 지난 과거 50년 동안 누적되어 오는 그런 임상 자료들, 쉽게 말해서 한마디만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 프리딕션하고 이제 병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저희들 위해서 풀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진단하고 뭐 처방하고 이런데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인간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를 인공지능이 보태서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했는데요. 이제는 인간 지능으로 경쟁하는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앞으로 선두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유저라는 말이 사용한다 해서 그래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 기계를 만들거나 앱을 만드신 그런 디벨로퍼들 계시고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advanced user. 네,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 나온 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가장 지금 핫하게 된 거는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우리 선생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네, 선생님 거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챗 GTP가 가장 네, 네, 대표적이겠고요. 그 전에는 뭐 우리 바둑 구단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 가지고 이긴 뭐 알파고 네, 네, 뭐 이런 것도 알파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걸 이제 실제로 증명하는 게 2016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챗 GTP가 가장 뭐 처음이라고 할 수 네네. 있거든요. 그게 작년 1년이 안 됐습니다. 11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혁명을 몰고 왔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선두 그룹이 되느냐 망하느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네, 학생들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뭐 인공지능에서 막 개척자, 선구자는 그렇죠.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용자일 뿐이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조카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라든가 네. 앞으로 지금 당장 그 시니어 대학에 들어갈 네. 입학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더 중요하겠네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가려면. 네. 예. 저희 이제 대학 입학이나 네. 특히 의대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외 활동 중에 하나가 리서치 연구 활동인데요. 네. 사실 여러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떤 과목을 손을 대야 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에다 뭐 한국말로 적든지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네네. 챗하고 그 바드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네, 바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암으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대장암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나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뭐 다른 인종들이 대장암 비율을 먹는 습관에 따라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인공지능이 그 챗 GTP라든지 바드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걸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물론이지 하면서 이제 분석을 아주 그냥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 이렇게 핑퐁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이 반응하고 대답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논문거리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 논문을
출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사용하고는 초기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써보면 뉴스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이 고쳐지던데요. 예, 빠른 그게, 속도로. 예, 네.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하는 게 hallucination이라고 네. 망상흑우라고 해석되는데요. 없는 부분도 자기가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리서치하는 우리 친구들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네, 예, 팩트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인공지능을 학교에 따라서는 금지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이미 그건 아닌 것 같고 쳐지니까. 네,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거는 주로 에세이 같은 거, 네네. 이거를 이제 써와라 했는데, 뭐 조사를 해와라 했는데, 그냥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쭈르륵 나온 것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디텍터, AI 디텍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 걸립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마지막에 체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써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모든 앱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여기서 저러 가는데 우버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아주 자기 지능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선두 그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USC 캠퍼스 안에서 이제 홍 박사님이 어떤 프로그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는데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라고 하셨는데 네. 이 세대는 저의 세대와는 달리 정말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디오 서울 그 임원진들께서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우리 2세들 교육, 라디오 서울이 이게 2세 교육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다른 이정석 박사님 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끼리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대 입학에 선두 그룹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을 한 2시간 동안 서서 아주 쉴 새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라디오 서울 임원주들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 한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예, 그럼 성인 교육은 나중에 또 여쭤보겠고, 그럼 학생들이 네. 지금 선구자가 된다, 개척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직업에서의 뭔가 남보다 좋은 거를 차지한다 네. 하는 그런 것은 어떤 분야가 될 수 있을까요? 분야는 어마어마하죠. 어떤 모든 분야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실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분야도 반드시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이 없이는 경쟁에 뒤처지는, 내가 인공지능이 싫어서 안 하면은 다른 저하고 경쟁하시는 분들, 어르신 분들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경쟁 사업체가 되겠고, 학생들은 대학을 놓고서 서로 경쟁하는 다른 지원자가 되겠죠. 그런 지원자들이 먼저 앞서서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높이거나 자기의 입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 오늘부터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또 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니까 저희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 분야 이제 암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기니까 너무 눈이 핑 돌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도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대학 갈 때 하기 위해서 첼로를 해라, 뭘 해라, 네. 태권도 해라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예.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럼 자녀분들에게, 우리가 어쩌면 자녀분들이 나보다 더 이 분야에서 세비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인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우리 애들한테 너 인공지능이란 거 써봤니? 하면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써봤을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떤 거니? 아빠, 엄마도 알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제 트는 거죠. 물론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아빠,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셔야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아버님, 어머니께서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시면은 꼭 영어 아니고 한국말도 워낙 잘하니까 한국말로 무엇을 찾아줘, 아니면은 이 사업
업체에다가 편지를 보낼 건데 편지를 그럴싸하게 영어로 써줘. 내가 한국말로 넣으면은 아주 잘 비즈니스 레터를 영어로 아주 훌륭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죠. 네. USC의 홍영권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번에 10월 7일부터 토요일마다 한 번씩 5번에 걸쳐서 홍 박사님 또 이정석 박사님 두 분 다 하버드네요. 홍 박사님 사모님도 하버드잖아요. 부부가 하버드 나와서 USC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돼서 워크숍에서는 제가 보니까 무슨 양자 컴퓨팅, 신경과학과 뇌 인터페이스, 유전공학에서의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제목도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짧게 이런 겁니다. 뇌 인터페이스 이게 뭔가요? 브레인 인터페이스? 바로 그 질문을 네.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네. 예,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네. 한 교실에서 30명 있다면은 선생님이 한 분이 어느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기 힘드니까 네. 그냥 한 교실에 30명의 가정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학생들의 각자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그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5주의 워크숍에서 그 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이 작업을 하나요?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토픽, 그죠? 퀀텀 컴퓨팅, 뭐 양자 스템셀, 컴퓨터. 예, 그런 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리서치를 할 수 있을지 혼자서 시작할 수 있고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그 분야의 그 전문가들 UCLA나 저희 학교나 뭐 이런 학교의 교수님들과 이메일로 통하면서 배울 수 있을지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걸 저희가 지도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핸즈온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써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거기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을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도 만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 잊어버리니까 학생들이 저희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유튜브도 만들고 그것을 포스팅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거를 논문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 강사가 아니고 그냥 투어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 마치 이런 인공지능이 똘똘이가 있는데 교수님들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내 말 듣지 말고 걔하고 같이 얘기함으로 걔한테 직접 배우고 그래서 너도 많이 이렇게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갈 수 있어라고 저희는 투어 가이드만 해줄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녀가 저에게 있다면 네. 다른 거 다 빼고 무슨 어디를 스킬을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이 인공지능 워크숍에 자녀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자녀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 2세, 우리 이민 1세들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고생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2세들 자녀들 교육, 자녀들 성공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해드리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참석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아시려면은 이게 5번이나 되니까 네. 학생들 자녀분들 픽업해 주실 때 저는 부모님들께 홍 박사님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말씀 못 하셨지만 네. 조금 디테일하게 세미나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부모님들께 물론이죠. 예, 그런 저희는- 시간 있으세요? 네, 저희는 항상 네.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네네. 부모님을 이제 잘 교육시키면은 그 교육이 예, 예. 자녀들한테 가니까. 아, 그거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네. 모르는 것 마음껏 물어보시고 네. 저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인터랙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임팩트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네. 여러 번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USC의 홍영권 박사님이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국일보에 가시면 그 중간에 AI 뭐라고 뜨죠? 아무튼 AI 뭐 스템 워크숍. 워크숍이라고 네모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AImind.com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AImind.com으로
들어가셔도 네,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AI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의 약자 AI고요. 마인드. AI and mind. AI and and mind.com. 그럼 그렇게 길게 가나요? 저는 그냥 AImind.com에도 들어가지던데요. 아, 그래요? AI and mind가 원래 이제 예. 주소입니다. 그냥 예. 그럼 구글에다 AI and AND요. 예. 네, 마인드라고 찍으시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들어갑니다. 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은 들으시고요. 홍 박사님 혹시 안 하신 얘기 있으시면 거의 다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라디오 서울하고 미주 한국일보 그 임원진께서 우리 2세 교육에 항상 신경을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게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전화번호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면 그 웹페이지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도 전화번호도 있고 예. 제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424-438-0929 maybe 이정석 박사님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어요. 424-438-0929 AImind.com 코리아타임즈에 가시면 배너도 찍으시고 네. 아무튼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다 큰 사람이나 커갈 사람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USC의 의대의 홍용권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뉴스를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처럼 지금 이자율이 최고조로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동산 뉴스를 가끔 주택에 관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아주 작은 집부터 내가 살지 않더라도 설령 돈이 없어서 도시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다. 멀리서 잘 골라서 사서 세를 주더라도 집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고 굉장히 중요한 필수라는 것. 두 번째는 한인분들 가운데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어주시니까 항상 청취자 베이스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고 덩치가 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뭐 모기지라든가 아니면 뭐 렌트비에 많이 달려 있고 해서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린다는 것.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만약에 집이 있었다면 팔아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늘 생각을 하시는 게 생각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해 10월 달처럼 지금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2001년처럼 7.2%였어요. 어젯밤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이사 가려는 사람은 갇혀버렸죠. 지금은 싼 걸로 있는데 이자율 낮은데 이자율이 비싸서 이사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놓으니까 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마켓워치가 오늘 보도한 것 보니까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로렌스 윤 부동산협회의 수석 경제 전문가가 30년 고정 이자율이 지금 결정적인 단계에 왔다. 이 7.2%고 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2%까지 된다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자율은 8%에 도달하는 것은 금방이랍니다. 8%. 연준이 또 더군다나 다음번에 이자율을 한 번만 더 올려도 그때를 준비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1981년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때는 모기지 30년 고정 뭐 이자율이 18%까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10% 조금 넘었었으니까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3.2%고 그러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8%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시장은 심각해지겠죠. 동결을 의미합니다.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나 다 얼어붙어 버릴 텐데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도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수요와 공급.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노동시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뭐 페이먼을 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경기 침체일 때 그때 이제 집값이 내려가죠. 바이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로렌스 윤 씨가 하는 얘기고 다른 전문가들은 6% 넘었을 때 뭐 이미 바이어들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폴스트 홈 바이어들은 그건 이제 지적들을 하고
2019년도에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중간 집값이 많이 다르니까 그냥 이 정도만 비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간 집값 같은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달 페이먼트가 1,100달러였다면 현재는 2,100달러, 거의 100%가 오른 거잖아요. 이자율이 그럼 7.2%에서 8% 되면 2,100달러에서 한 달에 200달러가 더 오른 2,30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팔 사람 더 주춤해진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에는. 베이비부모는 좀 다르죠. 그 집을 사서 작은 걸 사서 큰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힘들게 이사 가면서 늘려서 거기서 또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뭐 100%가 커버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다 하고 났어도 30년 지나니까 그게 완전히 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50만 달러가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집을 두 채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예외가 다 있다는 거 노동시장 지금 보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집을 사시려는 분은 아예 언젠가는 이자율이 내리겠지. 나 그때 살래. 그때 사면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필요하시면 사셔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값이 중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오른다. 중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시하고 오히려 오른다.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골드만삭스가 오늘 올해 집값 변동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에는 뭐 2.2% 하락한다고 하더니 1.8% 상승으로 올렸거든요. 뭐 모기지 이자율이 22년 만에 최고인데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자율 상승이 집값 떨어뜨린다고 얼마나 했는데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해서 또다시 forced home buyer는 어려워지고 지금 단독주택이요. 여유분이 한 100만 채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200만 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채, 200만 채 하면은 딱 100%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수요와 공급, 그것도 노동시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집이라도 집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집 구입 능력은 1997년 이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살 수가 없으니까 렌트비. 또 렌트비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집을 많이 지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미국에서 집이 주택값이 조금 내려가거나 안정되려면은 700만 채는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의 뭐 7분의 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소유가 미국에서 부축적의 가장 기본인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하와이 속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하와이의 사이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났을 때 그렇게 많이 세계 뭐 최고라면서 왜 그게 안 울렸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문가 비상사태관리국장 허먼 엔다야 씨가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이렌 울리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와이의 그 사이렌 소리는 쓰나미에 대비해서 있는 거랍니다. 옥외 사이렌이고요. 한 80개 정도 있다고 하고 쓰나미에 대비한 거니까 거의 바닷가 쪽에 사이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렌을 울리면 사람들은 훈련을 할 때 쓰나미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산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이번엔 산불이었잖아요. 그럼 불이 나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또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마우카, 하와이 말로 마우카라고 하면서요. 산을 향해서 산 쪽으로라는 뜻이라고 하죠.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긴급 문자, 전화 같은 걸 했는데 전화가 또 불통되기도 하고 했었지만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이런 때 중요한 겁니다. 긴급 사태가 났었을 때 그런 일들 194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쓰나미로 150명 이상이 사망한 뒤에 사이렌을 만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산불 원인은 전력회사와 연관된 게 있지만 범죄 수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와이의 관광업계들이 그 뭐 경제개발국 또 뭐 스몰 비즈니스 식당 헬리콥터 운영하는 거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카이저 퍼머넌트 태평양 고래재단
요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호텔 전부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호텔은 뭐 방 500개 정도는 주민들에게, 500개 정도는 연방재해청 피마 관계자들이 많이 갔으니까 좋고, 비영리재단 요리 프로그램 짐작하시죠? 카이저 퍼머넌트는 아예 하얏트 호텔에 그 라하이나 거기에 이제 응급구조대 다 놓고 여러 치료도 해드리고요. 태평양 고래재단 해양보존 비영리재단인데 투어보트로 딜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본 사진이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인보우 헬리콥터즈라는 오하이오에 있는 이 관광회사는 직원들이 50명 되는데 모든 시간을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헬리콥터에 싣고 헬리콥터로 가서 어떻게 해서 나누어주고 3,000파운드를 딜리버리를 했다고 하고, 어린이용품, 여성용품 다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마우이에 있는 스노클링 회사가 사과했잖아요. 이 사태에 처음에 투어했다고. 그때 뭐 예약이다 뭐다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전부 기부한다. 또 중요한 건 하와이의 주지사는 다 이제 빈터가 되고 한 곳에 개발업자들이 벌써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팔겠다. 왜냐하면 원주민들 지금 집 잃고 뭐 가게 잃고 했는데 개발업자들이 들어오면 또 투기가 되잖아요. 하와이, 마우이의 평균 집값이 120만 달러라고 하던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납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다행이네요. 한 1분 정도 지금 그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전해드릴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유한한 게 없어요. 사랑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유틸리티 회사들이 굉장히 1950년대, 60년대부터 그냥 안전하게 돈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갑자기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그동안 돈만 벌었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안 해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 야단을 많이 맞고 있고요. 그리고 AIandmind.com이 맞습니다. 이 USC의 인공지능의 스템에 관한 워크숍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웹사이트는 mind.com에 들어가시면 방금 광고가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